때때로 인생은 가장 조용한 순간에 가장 큰 전환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의외로 낯선 도시의 작은 벤치에서 시작되곤 하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름만으로도 무게를 가졌던 사람.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려던 그의 발길이 멈춘 건 아주 우연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누구도 붙잡지 않았지만 그는 끝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바꿔 놓았을까요? 익숙한 철학을 포기하고 마지막 무대를 새롭게 준비하게 만든 건 과연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상식에 조용히 반문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직이 속삭일 겁니다. 당신이 잊고 있던 어떤 따뜻함, 이곳엔 아직 남아 있어요. 그 여정의 끝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도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가 보았던 풍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작은 공감의 표시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따뜻한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서 브라이언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72를 맞은 조금은 고집스러운 도시학자입니다. 평생을 영국 옥스퍼드에서 도시계획을 연구하며 보냈고 이제는 조용히 퇴장하려는 사람입니다. 사실 제 이름이 도시계획 분야에서 조금 알려져 있다는 걸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집필한 이론 몇 가지는 유럽 여러 도시의 정책 설계에 참고되기도 했고 한때는 걷는 도시의 미학이라는 강의를 하느라 학부생들로 강의실이 북적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도시의 주인이다.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생각이 점점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 전조는 몇 해 전부터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이제 도시 온도 분포 빅데이터와 교통 흐름, AI 예측 모델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설계실의 벽에는 옛날 도시 지도 대신 드론이 촬영한 위성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더는 사람들이 광장에서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통 혼잡을 3.8% 줄이는 최적 알고리즘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더군요. 물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흐름에 쉽게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도시가 아니라 회로야.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기계와 숫자를 위한 설계일 뿐이지. 동료들과 회의 중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들 조심스레 눈을 피하거나 애써 미소 지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점점 주변과 단절되고 있다는 걸요. 언젠가부터 연구실 문을 닫는 시간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전에는 제일 늦게까지 남아 후배들과 도시 설계의 철학에 대해 토론하던 제가 이제는 커튼을 일찍 닫고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며 어둑한 캠퍼스를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며칠 전엔 학부생 하나가 다가와 이렇게 묻더군요. 교수님, 요즘 스마트 도시 설계 트렌드 관련해서는 왜 수업을 안 하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말하는 스마트가 내가 말하는 도시와는 달라서란다.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중얼거리면서요. 은퇴를 결심한 건 그 직후였습니다. 오전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캠퍼스 한가운데 오래된 벽돌길을 걷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이 길은 제 연구실이 있는 건물로 이어지는 길이기도 했고 수십 년 전 제 첫 제자와 걸었던 추억이 담긴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차더군요. 몸이 으슬으슬 떨렸습니다. 어쩌면 그건 날씨 때문이 아니라 저 자신의 결정이 만들어낸 공기의 밀도였는지도 모릅니다. 아서 그만두자. 무대에서 내려올 시간이야. 제가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선택한 퇴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학과장에게 정중히 은퇴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억지로 저를 붙잡으려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하더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정말 많은 걸 남기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칭찬이었는데도 마치 시대가 저를 조용히 떠나보내는 인사처럼 들렸거든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변화의 한복판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게 늙음이겠죠. 아니면 지쳤다는 솔직한 고백일지도요. 지금 제 책상 서랍에는 사직서와 함께 한 장의 항공권이 들어 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입니다. 우연처럼 도착한 강연 초청장이 있었고, 원래 같았으면 정중히 거절했을 그런 제안이 이상하게 마음을 끌었습니다. 도시의 본질이란 무엇일까? 기계가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란 아직 존재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의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퇴장은 제 인생에서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모르니까요. 퇴를 결심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동안 마치 낡은 시계를 억지로 돌리듯 살아왔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시간이란 게 흐르는 게 아니라 어쩌면 놓아주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며칠 후였습니다. 연구실 책상 위, 도착한 우편물 더미 속에서 낯선 편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시아 도시 포럼? 봉투를 조심스레 열자 깔끔한 글씨체로 인쇄된 공식 초청장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아서 브라이언 교수님. 아시아 도시 포럼은 귀하의 도시 철학과 성찰을 높이 평가하며 2025 서울 특별 세션에서 사람을 위한 도시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명예로운 은퇴를 앞두신 교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서울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진심 어린 제안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아시아 도시 포럼 사무국. 처음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서울이라니요. 제 머릿속에서 서울은 늘 똑같은 이미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늘 바쁘고 스크린 속 숫자와 속도에 취해 살아가는 곳. 하이퍼루프니 스마트워크니 마치 도시가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밀어내는 듯한 그런 기술 중심 도시 말입니다. 저는 그 편지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침 연구소에서 퇴직 전 마지막 티타임이 열렸습니다. 몇몇 제자들과 동료들이 조촐하게 모인 자리였죠. 와인 한 잔이 돌고 웃음소리가 번지던 중 한 제자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서울에서 초청장 받으셨죠? 제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포럼 사무국의 교수님을 추천드렸거든요. 괜찮으셨죠? 그건 왜 말도 없이 그런 걸? 제 목소리에 살짝 당황한 기색이 스치더군요. 하지만 그는 곧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서울 가보세요. 안 보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사람 중심 도시의 씨앗이 지금 서울에서 조금씩 자라고 있어요. 직접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런 정서와 따뜻함을 담아낼 수 있으리라고는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데이터, 스마트, 자동화, 인공지능 그런 단어들로 덧씌워진 도시라고만 여겼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검색창에 서울 시민공원, 서울, 도시재생 같은 단어들을 쳐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생각보다 조용한 골목이 보였고 휠체어 전용 산책로, 아이들이 노는 마을 도서관이 등장했습니다. 도시가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 다시 품으려는 듯한 인상도 살짝 스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머릿속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마케팅이겠지. 보여주고 싶은 그림만 모은 것이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럼 진짜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며든 거죠. 며칠 뒤 서울 초청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하얀 종이 위 단 한 줄의 문장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명예로운 은퇴를 서울에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 문장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은퇴를 마무리가 아니라 여정이라 부른 그 말. 어쩌면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외면해왔던 또 다른 도시의 가능성에 대한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안 가시면 앞으로는 평생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수락 메일을 보냈습니다. 2줄짜리 짧은 문장이었죠. 초청 감사드립니다.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런던에서 인천까지 직항으로 11시간 25분. 비행기에 오르던 날 아침 하늘은 흐렸습니다. 런던 특유의 잿빛 하늘이 제 어깨를 눌러앉는 듯했죠. 공항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단지 마지막 일탈이다. 괜한 기대는 하지 말자. 실망해도 괜찮다. 하지만 그 말은 제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변명 같았습니다. 진심은 어쩌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기내에서 눈을 감고 도시를 상상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도시는 여전히 제게 하나의 이야기책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기러 가는 독자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또 다른 이야기를 쓰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품은 채로요. 그렇게 서울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런던에서 보던 잿빛 하늘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투명하게 내리쬐는 햇살이 마치 환영 인사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인천공항은 생각보다 조용하면서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어딘가 부드럽고 체계적인 리듬이 있더군요. 입국 심사는 놀랄 만큼 매끄러웠고 수화물도 이미 회전벨트 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는 그렇지. 도시란 속을 들여다봐야 아는 법이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으니까요. 호텔은 시청 근처의 한 중형급 호텔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낮은 건물과 높은 빌딩이 혼재한 풍경이 보였고 멀리 남산타워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오후엔 포럼 주최 측 관계자와 짧은 인사만 나누고 저는 곧바로 짐을 정리한 뒤 잠깐 도시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지도를 펼쳐 들고 을지로라는 지역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거리엔 낡은 철제 간판과 반세기쯤 된 듯한 오래된 공구상점이 골목마다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골목엔 여전히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젊은이들이 청소를 하고 작은 책방 안에선 아이들이 그림책을 고르고 있더군요. 이런 공간이 아직 남아 있다니? 저는 작게 중얼이며 생각 없이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챈 건 호텔로 돌아가려 지하철 티켓을 사려고 할 때였습니다. 지갑이 없었습니다. 백팩의 작은 포켓에도 코트 안주머니에도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젠장. 정중한 언어로도 표현하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지갑에는 카드뿐 아니라 호텔 객실 키와 약간의 현금, 그리고 제 여권 사본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심장이 조여오는 기분이었죠. 다급히 제가 들렀던 책방과 찻집, 공구상 앞 가게들을 되짚으며 되돌아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낯선 도시에 도착한 첫날 저녁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조금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다시 호텔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호텔 정문에 도착해 겨우 숨을 고르고 리셉션으로 향했을 때였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먼저 저를 알아보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아서 브라이언 교수님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만. 그녀는 살짝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혹시 지갑 잃어버리셨죠? 조금 전 청소하시는 분께서 호텔 앞 벤치 근처에서 주운 지갑을 맡기고 가셨어요. 이름이 정확히 일치해서 혹시 맞나 싶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멍해졌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지갑이 이렇게나 빨리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되돌아오다니요. 직원은 지갑을 조심스럽게 제게 건넸고 저는 서둘러 열어보았습니다. 카드도 그대로, 현금도 그대로, 명함 하나도 빠짐없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혹시 그 아주머니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이름은 모르고요. 매일 오후 시간에 로비 주변을 청소하시는 분이세요. 아마 내일 아침에도 뵐 수 있을 거예요. 감사의 인사를 직접 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직원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대응해 주었습니다. 혹시 지갑의 겉면 색상과 내부 브랜드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설명을 마치자 그는 말했습니다. 호텔 프런트로 전달된 게 맞다면 저희 CCTV에서도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분실 위치는 호텔 앞 벤치로 파악되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기록도 열람하실 수 있어요. 그의 말투에는 일말의 허둥댐도 없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이미 체계 안에 있었고 제가 겪은 일이 마치 예정된 순서처럼 진행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프런트 앞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의 서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낯설고 동시에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연이겠지. 너무 매끄럽잖아.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솔직히 조금은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이 도시를 속도에 중독된 곳이라고 단정했는데 지금 제 앞에 펼쳐진 서울은 정반대였습니다. 낯선 이의 지갑 하나에도 손을 내밀고 정성스레 전달해주는 손길. 그리고 분실에 대처하는 시스템은 인간적인 친절과 기술이 동시에 작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도시에 대해 조금씩 다시 생각해볼 여지라는 걸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겠군요.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 전날 저녁, 잃어버린 지갑이 무사히 돌아온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뭔가 설명되지 않는 안도감 같은 것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호텔 프런트를 지나 로비 청소를 맡은 아주머니를 찾았지만 그날은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결국 감사 인사는 다음 기회로 미뤄두고 저는 조용히 도시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번엔 지도도 일정표도 없이 그저 걷기만 하기로 했습니다. 도시를 보는 게 아니라 느껴보자는 마음으로요. 서울의 오전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런던처럼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일도 드물었고 사람들은 분주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서로를 밀치지 않고 붉은 눈을 주고받으며 말없이 지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청 앞 큰 교차로를 건너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신호등 옆 철제 기둥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뚜뚜뚜 빨간불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기계음이 아니라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엔 광고 방송인가 했지만 이내 알게 되었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시스템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세심하군요. 그 메모는 제가 처음으로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수첩의 첫 기록이 되었습니다.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섰을 땐 또 한 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노약 좌석 위에는 붉은 빛이 전멸하고 있었고 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이 눈치를 보더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지어 할머니 한 분이 아무 말씀 없이 그 자리에 앉으시더군요. 경고등이 작동한 거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제 옆으로 마침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다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그게 경고등이에요. 노약자나 임산부가 근처에 오면 작동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참 흥미롭네요. 외국에서 오셨어요? 예, 영국에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불편하신 건 없으셨어요? 서울 처음이시죠? 네. 아직은 모든 게 조금 낯섭니다. 그의 표정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눈 건 고작 몇 마디였지만 그 짧은 대화가 유난히 깊게 남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배려하는 태도, 설명해주고 나면 뒷말 없이 조용히 물러나는 태도. 그건 그 어떤 첨단 시스템보다 더 세련된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홍대 근처를 걸었습니다. 거리는 젊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벽화와 작은 공연, 그리고 길거리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까지. 그러다 작은 골목에 있는 카페로 들어가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밤 10시를 넘기고 있었지요. 그런데도 매장 안에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들이 노트북을 펴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에 이런 풍경이라니. 런던에서도 도서관은 일찍 문을 닫고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이 시간엔 술집이나 공연장에 있을 텐데 말이죠.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바깥 테이블에 앉아있던 두 여학생이 나눠 마시던 음료 한 잔을 끝내고 자리 주변을 물티슈로 닦고 일어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카페 직원이 말리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어느 누구도 칭찬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게 익숙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닦고 조용히 나가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수첩을 꺼냈습니다. 여긴 질서로 통제된 도시가 아니야. 뭔가 다르다. 겉으론 빠르게 보여도 그 안엔 조용한 배려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 도시는 시스템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교통 체계와 건축 설계가 있어도 그 안을 채우는 건 결국 사람의 방식이니까요. 서울이 제게 보여준 건 그 방식의 정교한 조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라면 내가 몰랐던 도시의 가능성을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제가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느낀 희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에서 비롯된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관찰자가 되어 조금씩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 한쪽이 열리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바람이 맑고 서늘하게 불어와서 하루 종일 걸어도 지치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시청 근처를 거닐다가 시립도서관 앞 전광판에 걸린 문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스마트 복지 시범 사업 시민과 함께하는 설명회. 장소 시민청 지하 2층 태평홀. 시간 오늘 오후 2시. 그다지 흥미롭진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피하고 싶은 주제였죠. 스마트 복지 시범 사업, 전형적인 관료적 기술 행정의 조합.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길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설명회가 열린다니 한 번쯤은 직접 확인해봐도 나쁘진 않겠지. 호기심인지 그간의 회의감에 대한 반발심인지 저 자신도 알 수 없는 동기로 발걸음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홀 안은 벌써 꽤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 예상과 달리 참석자는 대부분 5070대의 중장년 시민들이었고 모자를 눌러쓴 할아버지부터 손주와 함께 온 할머니까지 다양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은 뒤 저는 조용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할머니 두 분이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하면 집에 안 계셔도 동사무소에서 전화 온대요. 그래서 나도 달았어. 우리 아들 맨날 바빠서 얼굴도 못 보잖아. 곧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시 스마트복지센터장이라는 이름표를 단 발표자는 예상보다 훨씬 편안한 어조로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데이터를 위한 게 아닙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 하루 밥을 먹었는지, 거실 불이 왜 며칠째 안 켜졌는지 그런 걸 알려주는 게 진짜 스마트죠. 순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뒤로 띄워진 슬라이드엔 AI 기반 건강 예측 시스템과 고독사 방지, 센서 네트워크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예상치 못한 문장이 적혀 있었죠. 기술이 사람을 감시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은 돌봄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돌봄이 닿을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도구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잠시 멍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가 비판해왔던 도시의 기술은 늘 속도와 데이터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기술이 효율적인가, 어떤 시스템이 비용을 줄이는가. 그런 도시계획의 언어 속에서 저는 사람을 자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서는 기술이 사람의 거리를 좁히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AI가 수면 패턴과 복약 이력을 분석해 건강 이상을 예측해주는 시스템. 전기 사용량이 갑자기 줄어들면 돌봄 담당자가 먼저 연락하는 구조. 홀로 사는 어르신 댁에 설치된 작지만 정교한 센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센서 하나로 생명이 구해졌습니다. 고독사가 일어나기 전에 불이 이상하게 꺼지지 않던 걸 보고 이웃이 신고했고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죠. 기술이 아니라 알림이 그분을 살린 겁니다. 발표자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일 때 저는 제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다시 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닿는 새로운 방식일 수 있다. 그날 오후 설명회가 끝난 뒤 자리를 뜨며 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기술을 너무 단편적으로 본 것은 아니었을까? 도시계획에서 기술이 개입한다는 건 늘 통제와 관리의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기술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대체가 아니라 확장이었습니다. 돌봄을 몰랐던 곳에 돌봄이 도달할 수 있게 해주고 외로움이 위험으로 번지기 전에 누군가의 손길이 닿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람 중심 도시의 다른 얼굴이란 걸 저는 그제야 조금 이해하게 된 겁니다. 서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깊고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그 복잡함이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되려 품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 도시를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공간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에게 돌아와야 한다.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와의 관계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제가 평생 쌓아온 이론의 틀을 스스로 허무는 일이기도 했고, 동시에 인간을 이해하려는 본래의 꿈으로 돌아가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나날은 생각보다 조용하면서도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 짧은 며칠 동안 제가 겪은 일들은 평생 도시를 연구해온 제 사고방식의 예상 밖의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포럼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울시청 별관에서 열린 전야 리셉션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정책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입구에서 간단한 등록을 마치고 이름표를 가슴에 단 채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을 때 익숙한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서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일본 도쿄도청 도시전략국의 야마모토 박사였습니다. 그는 여전한 미소와 똑같은 프레임 안경을 쓰고 있더군요. 오랜만입니다. 야마모토. 서울에 직접 오시다니 꽤 뜻밖인데요. 여긴 좀 낯설죠? 생각보다 그렇지도 않더군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한 자신이 의아했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은 차가운 도시라 단정지었던 제 입이었는데 말입니다. 곧이어 중국 상하이에서 온 도시 데이터 설계자, 그리고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환경도시 모델을 연구하는 슈나이더 교수까지 리셉션의 테이블마다 익숙하고도 치열했던 논쟁 상대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도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라오자 금세 뜨거운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결국은 데이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편향적이지만 데이터는 중립적이니까요. 중국 대표가 단언하듯 말했습니다. 도시는 사람의 흐름을 잇는 것이지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닙니다. 예측 가능해야 질서가 생기죠. 독일 측 연구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그들은 모두 최신 기술이 제공하는 수치와 예측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현대 도시의 진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제 차례였죠.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도시는 예측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불확실성과 감정,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 도시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말은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었기에 모두들 익숙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저의 다음 말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도시의 기술은 사람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더군요. 센서와 알림, 그리고 조용한 개입,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다가가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박사가 물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기술에 대한 태도를 바꾸셨다는 의미인가요? 그 순간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제 안에는 기술은 인간을 소외시킨다는 오래된 명제가 뿌리처럼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직 저도 완전히 말하긴 어렵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느렸습니다. 그러자 한 유럽 연구자가 조용히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서, 당신은 항상 강단에서 그랬죠. 기술이 사람을 배제하는 순간 도시는 죽는다.
그 생각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엔 며칠 전 지하철 노약자 경고 등, 카페에서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던 학생들, 그리고 스마트 복지 설명회에서 들었던 발표자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본 것들은 도시를 죽이는 기술이 아니라 되살리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가방에서 강연 원고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이 원고에 확신이 있었죠. 기계화된 도시는 사람을 잃게 만든다고. 사람의 온도 없이 조성된 구조물은 차가운 감옥과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단언하던 제 문장들이 이제는 낡은 믿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머무시다가 원고의 마지막 장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장을 넘겨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새하얀 종이 위에 저는 조심스럽게 첫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이 도시에서 기술이 벽이 아닌 다리가 되는 장면을 목격했다. 글씨를 쓰는 제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쓰는 자의 각오였습니다. 이 도시에 대해, 그리고 기술에 대해 저는 처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포럼 강연도 무사히 마쳤고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어떤 결론에 도달한 듯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강연장에서 내려와 박수를 받을 때도 제 안엔 묘한 공백이 남아 있었지요. 그 밤 숙소로 돌아가기엔 아직 이른 듯해 조용한 산책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유난히 선선했고 하늘에는 흐린 구름이 퍼져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멀지 않은 작은 도심 공원에 다다랐을 무렵 저는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벤치 옆 풀밭에 어떤 노인이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놀란 마음에 저는 한 발 앞으로 나섰지만 한 발짝 빠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대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뛰어와 노인의 상태를 살폈고 곧장 그의 손목에 달린 시계 같은 장치를 꾹 눌렀습니다. 110이 자동 신고 들어갔어요. 위치 공유됐어요. 청년이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고 움직임은 차분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한 중년 여성은 무릎을 꿇고 노인의 머리 아래 가방을 받쳤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 조명으로 얼굴을 비추었고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삼촌, 구급차 3분 걸려요. 앱에 뜨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 말은 10살도 안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반듯한 단발머리에 책가방을 맨 그 아이는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 화면을 저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구조 요청 접수됨, 위치 기반 응급 대응 중예상 도착 2분 41초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었지요. 이건 어떻게? 서울은 누구도 혼자 쓰러지지 않게 해줘요. 아이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겁게 일렁였습니다. 도시란 무엇인가? 수십 년간 스스로에게 던져왔던 질문이 그 밤, 그 한 문장에 의해 무너지고 동시에 다시 세워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말은 교과서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포럼에서 들은 것도 아닌 한 아이가 도시 속에서 자라며 체득한 진실이었습니다. 3분도 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반짝이는 경광등이 번쩍였고 의료진은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듯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노인은 곧 의식을 되찾았고 여성 구조대원이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희가 금방 병원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고인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게 보였죠. 저는 그제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둘 드러났고 그 아래 서울이라는 도시가 조용히 숨 쉬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단순히 고층 빌딩과 복잡한 교통망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관리하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을 받쳐주는 도시.
삶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 순간에 등을 대줄 수 있는 도시. 그게 바로 서울이 보여준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술이 개입된 이 모든 과정이 감시나 감정 없는 자동화로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보였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도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움직인 것이고, 사람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수첩을 꺼내 단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도시는 구조물이 아니다. 도시는 누군가가 쓰러졌을 때 붙잡아줄 손이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어쩌면 저는 이제야 비로소 도시계획자가 아니라 도시를 살아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습니다. 객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은 유난히 따스했고, 그 따뜻함은 제가 그동안 가슴속에 움켜쥐고 있던 마지막 저항조차도 부드럽게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포럼 무대에 오르는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 도시계획가와 연구자, 정책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이제껏 제가 살아온 철학의 마지막 장을 읽어 내려가야 했죠. 사실 강연 원고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 원고를 완성했었죠. 기술은 인간을 소외시킨다. 도시는 인간의 숨결을 기술로부터 지켜야 한다. 그 문장들이 줄지어 적혀 있던 원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원고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일주일이 그 모든 문장을 무력화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강연을 준비하던 전날 밤, 저는 새하얀 종이를 앞에 두고 손에 펜을 쥐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보았던 장면들을, 사람들의 눈빛과 말투, 기술 너머의 체온을 떠올리며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지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닿게 만들 수도 있다. 도시는 구조가 아니라 관계다. 서울은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기술에 사람의 체온을 입혔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문장들을 사람들 앞에서 읽어 내려가기 위해 포럼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할 때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기술 비판자로서의 상징적인 인물이라 여겨왔고, 저 스스로도 오랫동안 그 역할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하는 말은 어떤 의미로든 배신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감히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변화는 배신이 아니라 성찰이며, 단절이 아니라 진화라고. 진행자의 소개가 끝나고 조명이 제 얼굴을 비추자 홀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온 수많은 이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서 브라이언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원래 하려던 이야기를 접고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보았던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장내가 다시 한번 고요해졌습니다. 서울은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인간 위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술이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곳까지 닿게 만들었고, 사람이 놓친 것을 기술이 붙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며칠 전 공원에서 한 노인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몇 분 만에 시민들과 기술이 함께 그 노인을 살려냈습니다. 지켜보던 한 초등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은 누구도 혼자 쓰러지지 않게 해줘요. 그 문장을 말하는 순간 제 목이 잠시 메었습니다. 강연을 들으러 온 이들 중 몇몇이 눈을 들어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단단히 쥐고 말했습니다. 저는 도시를 평생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도시는 철학이며 구조이며 데이터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도시는 결국 사람을 지키기 위한 기술의 총합이라는 것을. 그 문장 끝에서 장내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숨소리조차 작게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한 사람의 박수 소리로 깨졌습니다. 곧이어 그 박수는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마침내 전 홀을 가득 채우는 큰 박수로 번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눈가를 훔치고 있었고, 어떤 이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지 강연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 스스로를 다시 배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을요. 그 박수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풀어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저에게 하나의 해답이자 질문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도시에 대한 기록을 사람에 대한 이해로.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는 그 주 토요일 오전 항공편으로 런던으로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본부에는 이미 제 은퇴 관련 서류가 전달돼 있었고 연구실 정리도 비서가 깔끔하게 마무리해뒀다는 연락까지 받은 상태였죠.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포럼 이후 서울의 밤거리를 걷다가 어느 순간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호텔 문 앞까지 왔는데도 손이 도어 손잡이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가 벤치에 조용히 앉아 스크린도 꺼진 스마트폰을 두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저를 바꾸었습니다. 도시란 기술이 아닌 사람이고 설계가 아닌 관계라는 사실을 이 도시가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돌아가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서울시 도시혁신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포럼에서의 제 발표를 들은 관계자들이 내부 회의 끝에 외부 자문교수직을 제안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정중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서울은 지금 사람과 기술이 함께 숨 쉬는 도시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교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머물며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상하리만큼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옥스퍼드에도 가족에게도 미안할 만큼 말이죠. 하지만 이건 후퇴가 아니라 확장이었습니다. 은퇴가 아니라 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에 남았습니다. 서울시 자문교수로 위촉된 뒤 저는 서울의 스마트시티 구조를 분석하고 그 속에 내재된 사람 중심의 철학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업은 단순한 기술 검토가 아니라 수십 년간 도시를 연구해온 저 자신의 관점을 되짚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을 어떤 철학으로 설계하고 어떤 관계 위에 얹었는가. 그게 본질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정리해 The Warm City 기술의 체온을 더한 도시, 서울이라는 논문을 집필했습니다. 그 논문은 유럽 도시연합 저널에 소개되었고 생각보다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BB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서, 당신의 마지막 강연이 화제입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을 다큐멘터리로 담고 싶은데 인터뷰에 응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강연이 아니라 제 마지막 수업이 되었다면 응하겠습니다. 촬영은 여름 내내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마을버스 안, 공원 벤치, 경로당, 스마트시티 센터, 청년 창업 카페까지 저는 도시의 가장 작은 숨결들이 살아있는 곳을 돌며 도시가 무엇으로 지탱되고 있는지를 직접 카메라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한 초등학교 앞 안전지대를 설명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보세요. 여긴 기술로 아이들을 지키고 있죠. 하지만 그 기술을 만들고 지키는 건 결국 사람들입니다. 서울은 그 연결이 단절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확인하는 도시예요. 방송이 나간 후 제자들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그중 한 제자의 문장이 유난히 깊이 남았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을 캠퍼스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서울의 밤 풍경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서로 길을 양보하던 시민들, 자전거에 과일을 실어 나르는 청년, 구청 보건소에서 야간 진료를 받던 노인 부부, 그리고 그 말 한마디. 서울은 누구도 혼자 쓰러지지 않게 해줘요. 그 기억이 지금도 제 작업실 벽면에 적혀 있는 메모 속에 남아 있습니다. 도시는 숨 쉬는 구조다. 사람과 기술, 그리고 관계가 함께 이루는 하나의 생명체. 돌아가지 않았다는 말은 단순한 위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마음의 방향을 바꿨고
도시의 대한 정의를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도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도시와 함께 배우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서울의 밤, 그 어둠 속을 조용히 비춥니다. 이 도시는 언제나 바쁘고 빠르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 안에 아주 고요한 숨결이 있었습니다. 빨간 신호등 앞, 하얀 지팡이를 든 시각장애인이 멈춰 섰고 잠시 후 건너편에 있던 중년 남성이 말없이 그의 팔꿈치를 받쳐줍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도로를 함께 건넙니다. 누구도 자신을 설명하지 않고 누구도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시란 그런 곳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이해하기 전부터 조용히 먼저 움직이는 곳. 저는 그 길 건너 맞은편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따뜻한 종이컵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고요. 입김은 여전히 하얗게 올라왔지만 그 밤은 왠지 덜 추웠습니다. 제 옆으로는 서울시립도서관이 보였고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에도 그 앞엔 줄을 선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책을 반납하려고, 누군가는 조용히 공부하려고, 누군가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으려고 말이죠. 도서관의 커다란 유리창 너머론 무릎 위에 아이를 앉히고 책을 읽어주는 아버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위로 따뜻한 노란 조명이 방 안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제게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도시가 줄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위로의 방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이 도시를 두려워했었습니다. 속도, 기술, 데이터, 자동화, 그 모든 것이 사람을 밀어낼 거라 믿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신념을 손에서 놓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신념을 껴안은 채 방향을 바꾸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겁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람을 위한 도시였습니다. 기술은 차갑지 않았고 체계는 경직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엔 체온이 있었고 여백이 있었고 무엇보다 관계가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주 평범한 풍경들이었습니다. 밤 11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로 어깨를 가볍게 맞댄 부부. 마트 앞에서 카트를 돌려주며 인사하는 노인과 청년. 그리고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며 서울은 혼자 쓰러지게 안 해줘요라고 말하던 그 눈동자. 이 도시는 거창한 이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상 속에서 작고 반복되는 배려로 그 이상을 실현해 보였죠. 저는 그걸 눈으로 보았고 마음으로 느꼈고 이제는 제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가 다시 천천히 저를 비춥니다. 늦은 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들고 미소를 짓고 있는 한 노교수의 모습입니다. 그 미소는 지난 40년간 쌓아온 이론과 경험이 하나의 도시 안에서 조용히 재정립된 순간이었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은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저는 이제 도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마치 바람처럼 흩어져 서울의 골목으로, 창문으로, 신호등 아래로 퍼져 나갑니다. 조용한 거리 위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고 누군가는 마지막 전철을 기다리며 누군가는 문을 닫기 직전에 작은 서점 안에서 책을 고르고 있겠죠. 그 모든 풍경 위로 도시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사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도시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란 결국 사람이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아서 브라이언 교수는 그 길 위에서 오래된 믿음을 내려놓았고 서울이라는 도시는 조용한 방식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기술이 따뜻할 수 있다는 것. 도시는 사람을 밀어내는 공간이 아니라 안아주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수업은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조용히 시작되었고 지금도 누군가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겠어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사람과 도시가 만들어내는 기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